저랑 같은 폴더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CFA 모형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View로 한번 가보세요. View 가셔서 Analysis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여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의 이제 분석 옵션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띄워놓으면은 Estimation이라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다른 탭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Outp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아웃풋 가보시면 지금 디폴트로 체크박스가 미니마이제이션 히스토리에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뭐를 클릭을 해서 돌릴 거냐면 Standardized Estimate 요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표준화 추정치를 산출하는 옵션이에요. 디폴트로 표준화 추정치를 산출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표준, 요거 클릭 안 하면 비표준화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 모먼트하고 implied moment, residual moment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클릭을 하세요. 요건 기본적으로 항상 클릭해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샘플 모먼트가 뭐냐면은 표본 공분산 행렬을 산출해라 라는 거고요. implied moment가 뭐냐면 모형 함축 공분산 행렬을 산출해라. 그리고 residual moment는 잔차 공분산 행렬을 산출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닫겠습니다.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돌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된 거 한번 쭉 돌려보세요. 이 모형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OK 뜨고 여기 카이 제곱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미니멈 워즈 어치브드 요 세 개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웃풋을 보겠습니다. 아웃풋 보는 방법은 View 텍스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View 텍스트 눌러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쭉 보이는데 선생님들 아마 이게 쭉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체크박스처럼 생긴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View Entire Output Fil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전체 아웃풋을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반면에 View Selected Output Only를 누르시면 요거는 각각의 그거 누르신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웃풋만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그 둘 중에서 자기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View Entire Output으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보는데요. 선생님들 필기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PPT 파일에다가 주요 아웃풋만 캡처해서 떠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때그때 필기하실 분들은 거기에다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웃풋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Analysis Summary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Date and Time, 지금 몇 시냐, 그다음에 타이틀, 뭐 Career CFA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Notes for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거 제가 Entire 안 하고 Selected Output Only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더 보시기 편하겠네요. 자, Notes for Group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그룹 넘버 1이라고 나와 있죠. 집단을 여러 개를 비교할 때는 그룹 넘버 1도 있고 그룹 넘버 2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집단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룹 넘버 1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is recursiv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모델 is recursive라는 것은 재기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샘플 사이즈 500명 정상적으로 다 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variable summary가 나오는데 이 summary를 보시면은 변수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observed면서 endogenous variable, 즉 관찰 변수이면서 내생 변수인 게 뭐냐 쭉 나오고 unobserved라는 건 잠재 변수예요. 그리고 exogenous라고 하는 것은 외생 변수예요. 그래서 잠재 변수이면서 외생 변수인 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게 제대로 그려졌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variable count라고 해가지고 그 전체 내 모형 중에서 변수가 몇 개인지, 관찰 변수가 몇 개고, 잠재 변수가 몇 개고,
또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각각 몇 개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서머리를 보시면 요거는 제가 PPT에다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노트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fixed라고 되어 있는 게 고정모수예요. 고정모수. 그래서 그 우리 그림에서 1로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한 그 그림들 있죠. 그 모수들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화살표로 그린 거는 에이모스에서 다 웨이츠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요 조그만 화살표 요것도 웨이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차에서 나가는 것도 웨이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방향 화살표는 없네요. 어쨌든 화살표, 일방향 화살표로 그린 거를 다 에이모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웨이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민, 인터셉트 얘네들은 고정모수가 지금 없고 1로 고정한 거는 다 화살표에만 1로 고정했잖아요. 그래서 18개의 화살표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드하고 언레이블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합해서 자유모수예요. 자유모수인데 라벨을 붙인 자유모수가 있고 라벨을 안 붙인 자유모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아무런 모수에도 라벨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다집단 분석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모수를 집단 간에 비교를 할 때 라벨을 붙여가지고 모수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라벨드 인 거고요. 지금은 아무런 라벨도 자유모수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모든 자유모수는 다 unlabelled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개의 자유모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 하면은 샘플 모먼트는 나중에 보고요. Notes for Model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기 Computation of Degrees of Freedom 해가지고 여기 Number of Distinct Sample Moments가 105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가용 정보의 수예요. 이 105개라는 것이. 그리고 34개가 아까 자유무수였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니까 자유도는 71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inimum was achieved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카이 제곱값 217.038, 그 다음에 자유도 71, 그 다음에 여기 probability leve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P값이에요. 카이 제곱 분포에다가 연가설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유도가 71인 모형에서 임계값을 찾은 거예요. 자, 선생님들 아까 그 표에서 자유도 71일 때 임계값 한번 찾아볼까요? 자, 71일 때가 딱히 없어서 70일 때 거 보겠습니다. 90.531이죠. 그럼 얘가 90.531이에요. 자, 그럼 얘가 임계값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카이 제곱이 얼마 나왔어요? 217 나왔죠. 그러면 이 217이라는 값은 임계값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극단 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연가설을 채택해요? 기각해요? 기각하죠. 원래는 이제 그 고전 학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 모형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연구를 중단해요. 예, 근데 이제 모형화 학파는 근사적합도를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모델 핏 서머리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C 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모형을 보시니까 자, 우리가 디폴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름을 커리어 모델이라고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 커리어 모델, 우리의 모형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밑에 Saturated 모델, 이게 뭐냐면 포화 모형이에요. 포화 모형, 자유도가 0인 모형,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모델은 뭘까요? 네, 독립 모형, 그죠? 이게 최악의 모형. 그래서 카이 제곱 한번 보세요. C 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카이 제곱이에요. 우리의 모형에 대한 카이 제곱은 217. 포화 모형은 완벽한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이니까 카이 제곱이 0. 그리고 독립 모형은 최악의 모형이니까 너무 크게 나왔죠. 368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이때 독립 모형의 카이 제곱이 뭐를 산출할 때 사용이 되는 거냐면 CFI라는 걸 산출할 때 아까 분모에 들어갔던 값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산출이 되는 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P값이 0.000 해가지고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우리가 영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다른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RMR, GFI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옛날에 쓰던 그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고를 많이 안 하고요. 그 밑에 베이스라인 컴패리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CFI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그다음에 TLI 찾으셨죠? 네, TLI하고 CFI 이 두 개를 보시면 항상 CFI가 TLI보다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높은데 CFI가 0.959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얘는 적합도가 좀 좋게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죠. TLI는 0.95를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근접했고 0.90 넘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봐서는 적합도가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많이 안 쓰는 거여가지고 넘어가고요. RMSA 한번 보겠습니다. RMSA 보시면은 RMSA라고 나와 있는 요게 뭐냐 하면 점추정치예요. 네, 요게 점추정치예요. 그래서 0.064 이게 이제 나의 점추정치예요. 0.064 이게 나의 점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분포가 RMSA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신뢰 구간을 90%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하고 하한값과 상한값을 같이 본다 그랬죠. 자, 하한값이 얼마 나왔어요? 0.055 이렇게 나왔고 여기 로 90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한값입니다. 자, 상한값 얼마예요? 0.074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은 이 하한값과 상한값 중에서 상한값이 이제 제일 크게 나온 건데 아무리 커도 0.08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점추정치 가지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한값조차도 0.08보다 작았으니 이 모형은 상당히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 클로스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PPT 파일에서 모형 적합도에 대한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현실적인 연가설을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연가설이 RMSA는 0.05보다 작거나 같다가 연가설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통계 검증을 했을 때 P클로스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0.008 해가지고 이 P값이 0.01보다 작게 나와서 이 모형이 이제 별이 두 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가설이 가능하면 채택되기를 내심 바라는 검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구자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를 택한다고요? 모형화학파의 접근 방법을 택해서 어쨌든 카이제곱 검정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한점을 가져서 우리는 근사적합도 지수를 봤는데 근사적합도 지수를 봤을 때 CFI랑 TLI가 0.95보다 대략 이제 넘었고 RMSEA의 상한값도 이렇게 그 0.08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논문에다가 기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형과 데이터의 적합도를 먼저 본 다음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샘플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샘플 모먼트 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세요. 제가 PPT에는 다 카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만 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샘플 모먼트 밑에 샘플 코베리언스하고 샘플 코릴레이션이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서 구한 공분산 행렬, 표본 공분산 행렬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표준화한 값이 코릴레이션 상관이겠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상관이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왜 보냐 하면 잔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샘플 모먼트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냐 하면 이제 에스티메이트로 가보세요. 에스티메이트에서
보시면은 더하기 표시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스칼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걔는 뭐냐 하면 regression weights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모수에 대한 추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거는 스칼라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쭉 들어가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plied covariance라고 해서 모형 함축 공분산 행렬이고요. 두 번째는 모형 함축 상관행렬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게 implied covariance잖아요. 자, 얘가 뭐냐 하면 요건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요거를 표준화한 값이 이제 요 밑에 있는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은 residual covari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그거하고 standardized residual covariance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뭐냐면 샘플 공분산 행렬에서 방금 봤던 요 모형 공분산 행렬을 뺀 값 있죠. 예, 그게 바로 요 잔차 행렬입니다. 자, 그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요게 지금 여기서 보시기는 조금 불편하고 PPT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S라는 공분산 행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이 모형 함축 공분산 행렬에 대한 추정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잔차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값들을 위치를 잠깐 보시는데요. 자, 하나만 볼게요. EST-P2하고 MVS A3하고 만나는 요 값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샘플 코베리언스에서의 0.167이었어요, 얘가.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은 위치에 얼마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0.149죠. 예. 자, 그러면 이 앞에 0.167에서 0.149를 뺐어요. 그래서 나온 값이 잔차 공분산 행렬이에요. 0.01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 샘플 공분산 행렬의 각각의 값들에서 이 모형 공분산 행렬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빼주면 그것이 잔차 공분산 행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비표준화 값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얘를 표준화한 거를 봐야 돼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Standardized Residual Covari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앞장에서 봤던 이 Residual Covariance를 표준화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준화한 값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요거는 지검정 통계치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지검정 통계치. 자, 그래가지고 얘를 지검정 통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임계값이 1.96 마이너스 1.96 해가지고 절대값이 대략 한 1.96 정도보다 크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가 먼 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극단치. 자, 그럼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자면 이 표준화 잔차 행렬에서의 값이 1.96보다 절대값이 큰 거는 뭔가 조금 부적합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1.96보다 큰 거. 자, 이 정도 되어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BAR-A1이라는 요 변수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바람직하기로는 얘가 다 0에 가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공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자, 그러면 얘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고요. 언더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피팅은 뭐냐면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덜 복잡하게 한 거예요. 반대로 오버피팅은 뭐냐면 너무 과하게 복잡하게 해서 선이 몇 개 없어도 될 법한데 선을 과도하게 많이 그렸을 때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잔짜 행렬에서 우리가 샘플에서 모형을 뺀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올 때를 우리가 언더피팅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나온 그 공분산을 모형이 좀 덜 설명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언더피팅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선을 과도하게 많이 긋은 거예요. 오버피팅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무슨 문제를 가지느냐. BAR A1이라는 것이 약간 얘랑 관련된 화살표가 조금 과도하게 많이 그어져 있어서 오버피팅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정이 좀 되면은 아마 아까 적합도에서 우리가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러면 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샘플에 있는 상관계수 행렬을 보는 것입니다. 상관행렬. 같은 동그라미를 측정하는 네모들끼리는 상관이 서로 높아야 되고 다른 식구들하고 다른 식구를 측정하는 네모하고는 얘랑은 상관이 조금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EST라고 하는 게 같은 동그라미예요. 그럼 얘네들끼리의 상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랑 자기들 상관 빼고 0.623, 얘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MV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도 높아야 돼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BAR은 어떤가요? 이렇게 되죠. 자, 어떤가요? 얘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얘네들은 높아야 되는데 얘네가 낮아요, 서로. BAR A3하고 A1 간의 상관이 좀 낮고요. A2하고 A1 간의 상관도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문제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얘는 누구랑 상관이 높으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딴집 식구들하고 상관이 높아요, 얘가. 그래서 적합도가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얘네들은 물론 조금 낮은 것들도 보이죠. 예, 그렇지만 아주 얘네들처럼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조금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잔차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얘가 적합도가 낮은지를 좀 세세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역 적합도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뭐 CFI, TLI 이런 거는 평균적인 적합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적합도가 낮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지역 적합도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AR A1이라는 것이 자기 식구들하고는 상관이 좀 낮고 남의 식구들하고 더 친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값들을 보면 BAR이라는 게 얘잖아요. 진로 장벽. 얘네가 이게 서로 좀 덜 친하구나. 얘네들이 원래는 얘네끼리 훨씬 더 일관성이 높아야 되는데 얘네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이모스 이제 아웃풋 보시는 방법 중에 그림으로 아웃풋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를 누르면 선생님들이 그린 상태, 인풋 상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아웃풋 상태가 돼요. 그 중에서 unstandardized를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값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standardized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준화된 값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진로 장벽에서 아까 얘네들이 서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요 1번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0.60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높은 값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 0.7, 0.8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좀 낮은데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진로 장벽이 다른 것들하고 보이는 상관들이 0.5, 0.46 이런 식으로 0.53 이렇게 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식구들보다 남의 식구들하고 조금 더 친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 하면은 CFA 모형을 먼저 보고 있었죠. SR 모형을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을 측정 모형으로 먼저 재설정해서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 그거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CFA 모형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자유모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에이모스 아웃풋에서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있죠? 뭐의 분산? 외생 변수의 분산. 자, 외생 변수의 분산 뭐 있나 봤더니 자, 외생 변수, 외적 통제, 진로 장벽, 진로 정체, 자아 존중감. 얘네들은 나가는 화살표만 있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화살표 없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외생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개. 네, 주황색으로 된 거, 요 4개. 자, 그 다음에 오차 분산 있죠? 네, 오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해서 오차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산해가지고 18개의 자유모수를 추정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외생 변수들끼리는 공분산이 설정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양방향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측정 모형이기 때문에 경로 개수는 없어요. 대신에 요인 개수가 존재하죠. 요인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요인 개수가 10개입니다. 자,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이제 자유모수의 리스트예요. 자, 그럼 에이모스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추정이 되었는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tim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지난번에 매트릭스는 확인했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하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잔차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여기에 이제 주요 자유모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regression weights라고 되어 있는 부분,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covariance, correlation, variance까지 해서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추정해야 될 자유모수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요. regression weight 먼저 볼게요. regression weight이 자,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이모스를 개발하신 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개성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데, 이 에이모스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ext3까지 연결되는 이 화살표. 자, 볼까요? 뭔가. 자, 우리 그 그림에서 여기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Object Properties라고 나오고 텍스트를 보시면 Variable Name이 extr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벨을 우리가 한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용자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 통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변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extra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외적 통제에 대한 잠재 변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아웃풋에서 어디였냐면요. 자, 익스터에서 ext3로 가는 거 보시면 익스터에서 ext3로 가는 거 1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estimate 값이 바로 이 자유모수에 대한 추정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유모수가 아니라 1로 고정한 고정모수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다 비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다른 값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들 필기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다시 PPT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estimate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스칼라 estimat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e 해가지고 첫자 따서 MLE 추정법이라고 했었죠. 최대 의도법입니다. 이 최대 의도법을 적용을 해서 산출된 자유모수 추정치가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표가 2개가 나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표는 그냥 regression weights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에이모스에서는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연결되는 이 화살표들 있죠? 이것도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부르고요.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간의 이 화살표 있죠? 이것도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모스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에이모스에서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부르면 일방향의 화살표로 표시된 모든 자유모수를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은 그냥 리그레션 웨이트고요. 여기에 있는 건 스탠다라이즈드 리그레션 웨이트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냥 리그레션 웨이트는 표준화되지 않은 비표준화 추정치고요. 그리고 스탠다라이즈드 리그레션 웨이트는 표준화가 된 상태, 표준화 추정치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그림에서 익스터라는 동그라미에서, 자, 얘는 잠재 변수예요. 거기에서 각각 요 네모들로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번 변수로 가는 이 화살표는 1로 고정했었어요. 예,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정치 자체가 그냥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는 사실은 자유모수가 아니라 1로 고정했기 때문에 고정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S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요거는 표준 오차입니다. 그리고 C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critical ratio. 자, 그 다음에 요건 P값이고 여기 라벨은 다집단 분석 같은 데서 모수에다가 라벨 붙여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활용하는 거여서 지금은 라벨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 화살표를 보면 익스터에서 EXT4로 가는 이 화살표인데요. 얘네들은 다 자유모수로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자유모수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익스터에서 EXT4로 가는 이 자유모수 추정치가 0.937이 나왔는데 이 0.937이라는 자유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어느 정도 산출됐냐면은 0.066만큼 산출이 됐어요. 그럼 이 크리티컬 레이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크리티컬 레이쇼는 estimate 값을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거를 임계 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0.937을 7입니다. 요거를 뭐로 나눠주냐면 0.066으로 나누어 줬더니 걔가 얼마가 나왔냐면 14.246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통계 검정을 하게 되는데 지검정 통계치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임계값이 알파를 0.05로 잡았을 때 상위 0.025, 하위 0.025에 해당하는 이 임계값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임계값이 대략 한 1.96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크리티컬 레이쇼가 14.246 나왔다? 그러면 1.96에 비해서 한참 오른쪽으로 간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연가설이 뭐였었죠? 자, 여기에서의 자유모수를 그냥 세타라고 통칭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회귀계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요인계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요인계수 값이 0이다. 이게 연가설이에요. 근데 그 연가설이 이제 기각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0보다 유의미하게, 여긴 플러스니까 유의미하게 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어느 정도 유의미했냐면 별이 3개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기 때문에 1이 넘는 값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P값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익스터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에이모스에서 익스터라고 되어 있는, 자, 요거 지금
살짝 그냥 지워볼게요. 그럼 익스터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것도 그냥 지우고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뭔지 아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아웃풋하고 좀 일관성 있게 보기 위해서 좀 지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 익스터라는 변수에서 이 네모로 가는 각각의 경로들 있죠. 얘네들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얘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 그리고 베리어라는 동그라미에서 이 각각의 특정 변수들로 가는 이 화살표도 보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각 값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니까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죠. 별이 3개 붙었으니까 유의 수준 0.001보다 작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에서 1, 2, 3으로 가는 것도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자, 에스팀에서 1, 2로 가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표에서의 가장 핵심은 통계적으로 얘네들이 유의미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회계 계수는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이제 값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estimate 값하고 옆에 이제 뭐 critical ratio라든가 P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표준화 회계 계수에 대한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요인 계수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체크 포인트를 잠깐 살펴보면, 자, 먼저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0.7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우리가 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0.7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헤이우드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자, 그러면은 헤이우드 케이스라는 것이 일단 자, 이 표준화 이 개수들 중에서 1보다 큰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값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런 값들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정상적으로 산출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값을 봤더니 0.73보다는 대체로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면 이처럼 0.7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네들이 다 안 좋은 것이냐라고 해서 버려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나 뭐 그러면은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0.7에 어느 정도 가까우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0.666, 0.697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아주 나쁘지는 않고 또 제일 나쁜 게 0.597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샘플 코릴레이션에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약간 있었잖아요. 이 A1이라는 것이 다른 식구들하고 오히려 관련성이 더 높았었죠.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얘를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타당성 문제가 있어요. 검사 도구에서 얘를 버렸을 때 꼭 필요한 그 변수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한 0.597 요 정도면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0.4대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얘는 다른 변수들하고 일관성이 너무 낮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문항을 뭐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문항이 좀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문항 묶음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냥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 베리언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자유모수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요인계수 10개에 대한 자유모수 추정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하고 공분산 볼 거잖아요. 분산, 여기 있는 요 4개의 주요 변수들, 주요 잠재 변수들 4개와 나머지 오차, 그리고 공분산 6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베리언스 6개 있었죠. 자, 6개.
자, 4개의 변수, barrier, identity, exter 하고 esteem까지 해서 4개의 잠재 변수가 있었고 걔네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화살표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경로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때 나온 이 estimate 값이 뭐냐면 공분산입니다. 이 공분산에 대한 추정치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탠다드 에러, 그다음에 요거는 크리티컬 레이쇼, P값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양방향 화살표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화살표들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보다 컸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살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이기 때문에 비표준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이 상태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correlation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상관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값이고 0에서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그런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은 얘가 제일 컸네요. 그래서 identity 자아 정체감하고 그리고 esteem이 자아 존중감이었죠? 이 자아 정체감하고 자아 존중감 간의 그 잠재 변수들의 상관이 0.585로 비교적 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barrier하고 external 외적 통제 간의 관계도 상당히 컸고 요것도 상당히 컸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값이 나오면 이 동그라미들 간에 아주 잘 변별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각각의 동그라미에 걸려있는 이 네모에 있는 이 값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0.8, 뭐 0.9, 0.75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제 수렴 타당도가 확보가 됐고 일관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얘네의 관계가 뭐 0.45, 뭐 0.53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다지 얘하고 변별이 잘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같은 식구 내에서 뭐 0.5, 0.4, 0.38 이런 식으로 얘네들 자체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얘하고 얘가 0.45, 0.53이 나왔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끼리 수렴 타당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화살표에 대한 값이 비교적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A라는 동그라미와 B라는 동그라미 간에는 변별 타당도가 잘 확보가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모수 중에서 외생 변수의 분산. 아까 주요 잠재 변수 4개와 오차 분산 14개 해서 걔네들에 대해서 분산 추정치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이 estimate 값이 분산 값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P값을 봤더니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14번만 P값이 0.545 나왔어요. 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이 14라는 14번째 동그라미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0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이 오차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통계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분석 결과가 뭐 되게 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는 그 자유모수는 P값이 유의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요. 오차 분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 오차 분산에서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요인 부하량 중에서 1보다 넘는 것이 있는지 그게 하나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오차 분산이 음수가 나오는지 자, 요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분산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오차에 대한 분산 쭉 보셔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모형은 헤이우드 케이스가 없고
측정 모형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모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 구조방정식 모형 논문을 좀 살펴보시면 논문 안에 이렇게 그림이 캡처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고를 하시는 거냐 하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탠다드라이즈드 에스티메이트, 표준화된 추정치의 그림을 일반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캡처하셔서 논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메인 분석이 아니고 측정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 분석을 지금 우리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4개 요거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1단계의 결론, 측정 모형이 안정적으로 산출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분석, 2단계 분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단계 분석은 SR 모형,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 모형인데요. 체크포인트 2가지죠. 마찬가지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지를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 변수 간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해서 결과를 해석합니다.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이 중앙 무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들이 있죠. 자, 얘네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추정해야 될 자유모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모수. 자, 먼저 1번 외생변수의 분산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들 중에서 자아 존중감만 자기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화살표도 있죠. 그래서 얘 혼자 외생변수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 1개 더하기 오차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가지고 측정 변수에 대한 오차, 측정 오차가 14개. 그리고 설명 오차 있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설명 오차 3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개수, 리그레션 웨이트를 봐야 되는데, 요인 개수 있죠? 요인 개수는 측정 모형마다 1로 고정하지 않은 부분 다 카운트 해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요인 개수 10개. 자,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만 재설정이 되었지 이 측정 모형에 있는 변수들은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요인 개수 10개였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요인 개수가 10개겠죠. 네, 여기다가 제가 분산 안 썼네요. 자, 여기 분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공분산 없어요. 지금 그림에서 공분산 없고. 그 다음에 개수 중에서 이 중앙 무대에 있는 경로 개수. 즉, 구조, 회기, 개수들. 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6개의 자유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이제 아웃풋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모형의 적합도는 우리가 그 CFA 모형에서의 적합도 산출한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적합도가 좋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timate 값을 보겠습니다. 자, 에이머스 아웃풋에서 estimate 안에 이제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regression weight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표준화된 값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2개가 나왔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CFA 모형하고 지금하고 보고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유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위에 있는 이 6가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들 아까 보셨던 표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CFA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EXT부터 시작해서 ESTP2까지 이렇게 해서 변수가 14개인가요? 네, 14개죠? 이 14개의 변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서는 살짝 다르지만 여기에 이제 14개의 변수가 측정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고요. 이 위에 있는 6개가 구조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모수 아까 셌죠? 자, 거기에서 구조 회귀 개수라고 불리는 거, 이 가운데 이 화살표, 일방향 화살표가 6개였잖아요. 그래서 일방향 화살표 6개에 대해서 구조 모형 설정한 결과가 첫 번째 아웃풋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estimate 값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 그다음에 critical ratio, 거기에 대한 p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죠? p 값이죠. p 값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니까 얘가 지금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네요. external 외적 통제에서 커리어라고 하는 게 진로 장벽이었나요? 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네요, 우리가. 예, 그래서 external에서 외적 통제에서 진로 장벽으로 가는 이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 값이 비표준화 개수에서는 0.045였는데 이 값 자체로는 우리가 해석이 좀 어려워서 표준화 회귀 개수로 가보니까 external에서 커리어로 가는 경로가 마이너스 0.052 해서 굉장히 작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 값에 대한 P값도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자, 요거는 뒤에 아웃풋에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unstandardized estimate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산출하는 데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보시는 거고요. 아웃풋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standardized estimate에 대한 그림을 보시는 거라고 했었죠. 외적 통제에서 진로 정체로 가는 이 화살표가 마이너스 0.05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사실상 없었어도 무방한 그러한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경로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도 높아진다. 플러스니까요.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 외적 통제 소재, 즉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 그것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부적 관계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기 또 마이너스잖아요. 진로 장벽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그리고 진로 정체감이 높을수록 또 부적이니까 진로 장벽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외적 통제 소재에 대해서 이제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 장벽도 높아지더라. 자, 이러한 관계가 있었고 다만 외적 통제 소재에서 진로 정체감으로 가는 이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과 기술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CFA 모형에서 우리가 특정 모형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측정 모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이 구조 모형에 해당하는 이 가운데에 이 화살표들 있었잖아요. 예, 그것만 경로 개수에 대해서만 통계적인 유의미성과 그 값의 크기. 자, 여기에서는 이 값의 크기를 봐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는 아까 시각적으로 그 그림에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메인 분석 결과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분산 추정치가 나오는데, 아까 CFA에서는 공분산하고 코릴레이션이 나왔었는데 그 두 개가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해야 될 자유모수 리스트 중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산에서는 자, 우리 아까 자유모수 리스트 살펴봤을 때 외생 변수의 분산, 자아존중감 1개, 그리고 측정 오차 분산 14개, 설명 오차 분산 3개였죠. 자, 그래서 총 18개였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에스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아존중감 외생 변수 1개죠. 그거에 대한 분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이 오차들 17개의 오차.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요 3개는 설명 오차였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측정 오차였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8개 분산이 추정이 된 것이고요. P값을 봤더니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네요. 얘 뭐였냐 하면은 E2였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차 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차 분산에 대해서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음수값이 나왔나, 오차 분산이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왔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봐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라는 이 예시 모형에 대해서 SR 모형과 CFA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간접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